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멋진 비료 알갱이는 질산화를 억제시키고 암모늄 퇴질소 이용을 늘려서 완효적인 비료 공급과 각종 생육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는 엔텍이라는 비료입니다. 이 엔텍의 경우는 기능성 복합 비료로서 보통의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비료입니다. 하지만 엔텍처럼 기능성 복합 비료도 때에 따라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이나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비료라고 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밑비료를 사용한 비료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양의 산도입니다. 블루베리나 인삼, 고구마처럼 몇몇 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물은 토양 산도가 6에서 6.5 사이에서 가장 잘 자라게 됩니다. 토양의 산도는 양분의 흡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토양의 산도가 5.5 이하로 내려가는 강산성 토양이나 7.5 이상으로 알칼리 토양이 되는 경우에는 토양에서 양분의 유효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토양 산도가 너무 강산성이거나 강알칼리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비료를 살포해도 양분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라고 해도 토양 산도가 적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비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 산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적인 토양의 산도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토양의 산도를 계량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토양의 전기 전도도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쉽게 말해 토양에 쓰고 남은 잔여의 비료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토양의 전기 전도도가 높다면 비료 시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전기 전도도의 경우 보통 노지보다는 하우스 작물의 전기 전도도가 높은데 토양의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전기 전도도가 높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비료를 투입해도 식물은 이 비료 성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경우에는 퇴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담수로 어느 정도 비료염을 씻어내고 녹비 작물을 재배하거나 부식산을 공급하여 토양의 전기 전도를 낮춰야 합니다. 제대로 비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토양의 산도와 전기 전도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밑비료 시비까지 바짝만을 너무 일찍 한 경우입니다. 어느 농가분께서는 고추를 정식하기 한 달 전에 밑비료까지 시비를 완료하고 비닐 멀칭을 하셔서 바짝만을 끝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심지 않고 토양에 물이 더 들어가지 않게 하더라도 비닐 멀칭 안에 있는 비료들은 계속해서 손실이 일어납니다. 특히 질소질비료가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질소가 요소로 된 경우에는 요소는 암모늄태 질소로 변하는데 요소가 암모늄태 질소로 변하면서 상당 부분 가스로 손실돼 없어집니다. 그리고 암모늄태 질소가 함유된 비료의 경우는 미생물에 의하여 질산태 질소로 변하게 됩니다. 요소로부터 암모늄태 질소로 변하고 다시 질산태 질소로 변하는 이 시간이 보통 짧은 경우에는 보름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변한 이 질산태 질소의 경우 토양에 흡착되지 못하고 물을 줄 때 근권 밖으로 유실이 되는데요. 바짝만을 하고 정식 전 아직 물을 주지 않더라도 질산태 질소는 쉽게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토양 속 산소는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생물은 질산태 질소를 이용하여 산소를 얻습니다. 질산태 질소는 미생물에게 산소를 뺏겨서 가스로 변하고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가스 발생을 우려하거나 로터리를 여러 번 치는 것이 번거로워서 바짝만을 일찍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밑비료를 일찍 뿌릴수록 비료의 질소 성분은 손실되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스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부숙퇴비를 사용하고 가스 발생이 적은 엔텍을 사용하시면 정식 며칠 전, 심지어는 정식 날에도 비료를 살포하고 바로 파종이나 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식이 안 된 생볏짚이나 생완겨를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완겨나 볏짚을 잘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양의 유기물과 함께 각종 미네랄 그리고 유용 성분인 규산을 공급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토양의 통기성 등 토양의 물리적 개량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겨나 볏짚은 토양에서 부식이 늦게 일어나고 무엇보다 탄소와 질소의 비율, 탄질률이 매우 높은 유기물입니다. 즉 토양의 생볏짚과 비료를 함께 뿌렸다고 가정할 경우 미생물은 이 볏짚을 분해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으로 탄소와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질소는 같이 뿌린 비료 성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은 미생물과 함께 질소 이용을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식물은 절대 미생물과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질소기화 현상이 발생되고 식물이 흡수할 질소 성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생볏짚의 경우 정식 한참 이전 퇴비를 시비할 때 같이 살포하거나 아니면 볏짚을 시비할 때는 미생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요소를 같이 시비하는 게 볏짚의 부숙도 더 잘 일어나고 토양 속 질소 부족 현상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와 질소가 함유된 비료를 혼용 시비하는 경우입니다. 석회고토, 소속회, 폐화석 등 석회질 비료는 토양 산도를 개량하고 토양에 칼슘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성 토양을 석회질 비료와 이용하면 산도를 개량하면서 인산의 흡수용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석회질 비료는 값싸고 굉장히 효율이 좋은 토양 개량 비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질 비료의 경우 질소가 함유된 비료와 혼용하게 되면 질소를 대부분 가스로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몇 석회질 비료를 살펴본 결과 석회질 비료와 질소질 비료의 혼용에 대한 이러한 주의사항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종이나 정식 2주 전에 살포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의 복합 비료들은 정식 1, 2주 전에 시비를 하고 바짝만을 하여 어느 정도 가스를 발생시키고 파종이나 정식을 하게 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식 2주 전에 석회질 비료와 질소가 함유된 복합 비료를 혼용하여 시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질소 비료는 인산 과리와 달리 광석에서 얻은 것이 아닌 공중에서부터 채취한 성분입니다. 공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석회질 비료를 만나게 되면 질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껏 뿌린 비료를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내다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 발생 중에 식물을 심게 되면 가스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석회질 비료는 토양에 시비하면 매우 빠르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질소가 함유된 비료와 혼용 살포하지 마시고 석회질 비료를 먼저 사용하시고 최소 2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질소가 함유된 비료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로터리 치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칼슘 공급이 목적이 아닌 토양 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파종 정식 최소 3개월 전에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에 밑비료를 시비했을 때 비료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사용하는 비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결국 토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 관리 신경 써서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비료의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